늦은 밤, 도로가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안의 여자. 미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골목 안쪽 건물 3층 창문에 고정되어 있죠. 1층은 동현 자동차 정비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카센터, 2층과 3층은 주거 공간입니다. 3층 창문으로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는 청년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미연은 조심스레 창문을 내리고 차에서 몸을 내밀어 더 자세히 보려 합니다. 청년이 움직일 때마다 미연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마침내 청년이 뒤돌아서 창문 쪽을 바라보자 미연은 재빨리 몸을 숨깁니다. 준영아. 미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흐느끼죠. 핸드폰 화면에는 오늘도 잘 있니? 라는 문자 메시지가 작성되어 있지만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지워버립니다. 미연의 머릿속에 과거 기억이 밀려옵니다. 해병대 출신의 남편 동현이 술에 취해 집안 물건을 부수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군요. 혼자 시장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끔찍한 의처증 발작을 일으키며 미연을 벽에 밀어붙이던 날들. 미연이 아들 준영을 보호하려 몸으로 가리다 함께 맞았던 기억들. 그 순간마다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이 다시 몸을 떨게 만듭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어. 미연은 마지막으로 한번 3층 창문을 올려다보고는 시동을 겁니다. 가로등 불빛이 미연의 얼굴에 스치고 그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는 다짐이 깃든 표정입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8년 전 깊은 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에 필수품만을 챙겼습니다. 방 한쪽에선 동현이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친 미연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맺힌 멍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섰던 순간입니다. 조용히 준영의 방으로 들어간 미연.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몇 번이고 깨우려다 결국 참았죠. 베개 밑에 편지 한 장을 살며시 넣고 마지막으로 준영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꼭 다시 올게.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터미널로 향했던 미연.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한 번 더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벽 버스에 몸을 실었죠. 그때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준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낯선 도시, 부산. 미연은 작은 여인숙에 짐을 풀고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점차 요리를 배웠죠.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준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바다돼지국밥의 주방장으로 일하던 어느 날 손님으로 온 한 중년 남성. 정태훈이 미연의 음식에 감탄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태훈은 여러 차례 가게를 찾더니 어느 날 미연에게 직접 말을 걸었죠.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처음입니다. 혹시 우리 집 가정부로 일할 생각 없으세요? 태훈의 명함에는 정태훈 지비스 건설 부회장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미연은 망설이다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큰 결심이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태훈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된 미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의 요리 솜씨와 꼼꼼한 집안 관리 능력은 태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연은 태훈의 따뜻한 인품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쌓이면서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미연 씨,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살다 보니 집이 집 같지 않았는데 당신이 온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1년 후 미연은 태훈과 재혼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 안정된 미래. 하지만 미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준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아들 생각에 가슴이 저몄죠. 침실에서 홀로 있을 때면 미연은 작은 사진첩을 꺼내 준영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쯤 많이 컸겠지.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사진 속 아이의 미소를 어루만졌습니다. 태훈이 방에 들어오자 미연은 황급히 사진첩을 감추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무슨 사진이에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미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냥 옛날 사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연 씨에게 과거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말해줘요. 혹시 자녀가 있다면 데려와도 돼요.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말을 삼켰죠. 새엄마 밑에서 잘 크고 있다고 들었어요. 내가 나타나면 아이가 흔들릴까봐 무서워요. 이 말은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사실 미연은 준영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알아보려 했지만 동현과 마주칠까 두려웠고 준영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태우는 미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요.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말해주세요. 우리 집은 충분히 크니까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서 준영을 만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미연은 남편 태훈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서 와인을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두 남자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듣던 미연의 귀가 한순간 쫑긋 세워졌습니다. 동현이 형 카센터 어때? 아들도 이제 거기서 일한다며? 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요? 하지만 이름과 상황이 너무 일치했습니다. 그 아들 딱해. 대학도 못 가고 정비과 전문대 보냈잖아. 자격증 따서 아버지 카센터 도우라고. 미연은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훈이 무슨 일인지 묻는 눈빛을 보냈지만 미연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게다가 월급도 제대로 안 준대. 적금한다고 월 5만 원만 준대. 그것도 계모가 다 관리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아니, 도망갔지. 동현이 형이 워낙 성격이 못돼서. 미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잡으려던 손이 멈췄고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태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애 얼마 전에 구치소도 갔다 왔대.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 실수로 싸움에 휘말렸는데 부모들이 합의해주지도 않고 정신 차리라면서. 와, 너무하네. 근데 그 계모가 진짜 무서운 여자래. 1층 카센터 돈 관리까지 다 쥐고 있고 비밀 계좌 만들어서 돈 빼돌리는 것도 알고 있대.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이가 저런 지옥 속에 있었다니. 태우는 당황해하며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구 아는 사람 얘기인가요? 미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준영이, 제 아들 얘기예요. 태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미연이 과거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듣지 못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차 안에서 미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도망친 일, 아들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동안의 죄책감과 그리움까지. 태우는 묵묵히 들어주었고 미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멀리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준영이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요. 내가 도울게요. 그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동현자동 차정비를 찾아내고 주소를 확인했죠. 화면에 나타난 건물은 낡았지만 분명 카센터였습니다. 1층은 정비소, 2층과 3층은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미연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졌습니다. 내일 가봐야겠어.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8개 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만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연은 동현의 카센터 근처에 차를 세우고 지켜보았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준영이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어른스러운 모습에 미연은 가슴이 저몄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카센터 바닥 청소, 부품 정리,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빨래하는 모습까지 18살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어른의 무게를 짊어진 등이 보였죠. 저렇게 컸구나. 미연은 차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준영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웃는 모습은 어릴 적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에 지친 듯한, 희망이 사그라든 듯한 눈빛이었죠. 점심시간 2층에서 내려온 중년 여성 박현주가 준영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차갑고 메말랐습니다. 음식을 주는 것조차 의무처럼 보였죠. 준영이 무언가 말하자 현주는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젓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런 사람 밑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미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아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길 바랐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녁, 동현이 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준영과 대화하는 모습은 상관과 부하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죠. 동현은 준영의 어깨를 툭 치며 무언가 지시하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준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닥만 바라보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차 안에서 조용히 울음을 삼키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저 아들이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아요. 태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디에요? 내가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태훈이 미연의 차 옆에 주차했습니다. 그는 미연의 손을 잡고 함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늦은 저녁, 준영이 지친 표정으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아이가 당신 아들이군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참 많이 닮았어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들어가서 데려와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태훈은 미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에게도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미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일주일만 더 지켜보고 계획을 세워봐야겠어요. 그날 밤 미연은 태훈의 도움으로 준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학교 기록, 생활 패턴, 친구 관계까지. 놀라운 사실은 준영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 노력했던 흔적이 보였죠. 내 아이가 이렇게 강했구나. 미연은 준영의 졸업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준영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미연의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내 곁에 있어줄게. 다음 날부터 미연은 매일 카센터 근처에서 준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일과 습관, 보내는 시간을 모두 기록했죠. 늦은 밤 준영이 지친 표정으로 3층 자기 방에서 혼자 라면을 먹는 모습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어느 밤에는 창문을 통해 준영이 무언가를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기일까요? 아니면 편지일까요? 누구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일까요? 일주일 동안 미연은 매일 카센터 근처에서 준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미연은 준영의 생활이 얼마나 고단한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 식사 시간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18살 청년의 활기와 웃음. 카센터에서 일하는 준영의 모습은 점점 더 지쳐 보였습니다. 허리를 자주 붙잡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죠. 미연은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죠. 이제는 준영이를 데려와야겠어요. 미연이 태훈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런 환경에 있게 할 수 없어요. 태훈은 미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하세요. 저는 항상 당신 편이니까요. 준비가 되면 아들을 데려오세요. 우리 집은 충분히 큽니다. 미연은 태훈의 이해와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미연에게 큰 용기를 주었죠. 미연은 준영을 데려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준영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하고 상황을 설명한 후 함께 떠나는 것.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의 계획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날 오후 미연이 카센터를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영이 무거운 타이어를 들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바닥에 누워있는 준영. 미연은 차에서 뛰어내리려 했지만 현주가 2층에서 내려와 준영에게 다가가는 모습에 잠시 멈췄습니다. 미연은 창문을 조금 내려 대화를 들었습니다. 일어나, 꾀병 부리지 마. 내가 이렇게 있으면 가게는 어쩔 거야? 준영은 고통 속에서도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현주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오늘 일이 다 밀렸잖아. 내 아버지가 오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 미연의 눈에서 불이 번쩍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태훈에게 빠르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와주세요. 준영이가 쓰러졌어요. 미연은 차 문을 열고 카센터로 달려갔습니다. 현주가 준영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만! 미연의 외침에 현주와 준영 모두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미연은 준영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아파? 병원에 가자. 준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기억. 8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모자의 본능적인 연결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현주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사람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미연이 천천히 일어나 현주와 마주섰습니다. 전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미연은 다시 준영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너의 자리를 찾아줄게. 가자.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혼란스럽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동현이 카센터로 들어섰습니다. 미연을 발견한 동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8개 만에 재회한 부부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동현의 눈빛은 여전히 무섭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미연, 내가 감히. 미연은 의연하게 맞섰습니다. 예전에 두려움에 떨던 미연이 아니었죠. 전 아들을 데리러 왔어요. 더 이상 당신들의 노예로 살게 두지 않을 거예요. 동현이 다가오려 하자 준영이 미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연결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억눌러왔던 분노가 일어났죠. 아버지, 그만하세요. 동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항상 순종적이던 아들의 반항적인 태도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제 그만 여기를 떠나고 싶어요. 동현은 비웃었습니다. 떠나? 어디로?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지금 먹고 자는 건 누구 덕분인데? 현주가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라고. 8개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무슨 어머니예요? 우리가 얼마나 준영이를 잘 키웠는데. 미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로요? 대학은 꿈도 못 꾸게 하고 카센터 일만 시키면서요?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적금한다며 5만 원만 주면서요? 그것도 당신이 다 관리하고 이게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건가요? 현주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때 태훈이 카센터에 들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태훈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훈의 존재는 그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동현의 눈이 태훈과 미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 이제 알겠네.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잘 살다가 이제 와서 아들을 데려가겠다. 꿈 깨라. 태훈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부모로서 미연 씨에게는 아들을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준영 씨의 의사도 분명하고요. 동현이 준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정말 가겠다는 거야? 내가 한 실수들, 전과자 된 것까지 다 알면서도 데려가겠다는 거냐고. 미연은 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부모가 합의해주지 않은 거잖아.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든 넌 내 아들이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줄게.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현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데려가. 근데 알아? 이 녀석, 허리 디스크야. 중학교 때부터 있었어. 의사는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지. 지금 쓰러진 것도 그래서야. 이런 애를 어떻게 책임질 건데? 미연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책임질 겁니다. 현주가 히스테릭하게 웃었습니다. 책임, 8개 동안 책임 안 지다가 이제 와서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준영이는 매일 밤 울었어요. 엄마가 날 버렸대라고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다고요. 미연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들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했던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준영이를 데려갈게요. 동현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돈은 어쩔 거야? 여기까지 키운 비용 다 갚을 거야? 태훈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하지만 준영 씨가 이곳에서 무급에 가까운 노동을 해왔다는 증거도 있으니 그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겁니다. 동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훈의 차분한 위협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연은 준영의 손을 잡고 카센터를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현주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차 문을 열어주었고 미연과 준영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카센터는 점점 멀어졌고 준영에게는 낯선 자유의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준영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 벌어진 일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8개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데려가는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병원부터 가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 엄마, 맞아요? 미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너를 내 인생으로 돌려보낼 엄마야. 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깊게 패인 낡은 편지였습니다. 이거 계속 갖고 다녔어요. 미연은 그 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떠나던 날 밤 준영의 베개 밑에 두고 간 편지였죠. 8개 동안 준영이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언젠가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태우는 백미러로 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자의 재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들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준영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네요. MRI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미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훈은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 내일 바로 예약할게요. 검사를 마친 준영은 진통제를 맞고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미연은 준영의 휠체어를 밀며 태훈의 차로 향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태훈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가 내 집이 될 거야.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태훈의 집은 준영에게 신세계였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화려한 저택, 높은 천장, 고급스러운 가구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를 반기는 태훈의 따뜻한 태도였습니다. 내가 미연의 아들이구나. 앞으로 우리 집이 내 집이야. 미연은 준영을 1층의 게스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자.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 테니까. 방은 넓고 깨끗했으며 푹신한 침대와 책상, 텔레비전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준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제 방이에요? 미연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방이야. 앞으로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준영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매트리스가 그의 아픈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동안 딱딱한 침대에서 자며 허리 통증을 참아왔던 그에게는 천국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쉬어. 내일은 병원에 가야 하니까. 배고프면 말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이 문을 닫고 나가자 그제서야 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8개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믿기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준영이 깨기 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위해 요리하는 마음에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뭘 좋아할지,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모르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8개라는 시간 동안 놓친 모든 것들이 미연을 슬프게 했죠. 일찍 일어났네요. 태훈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준영이 아직 자고 있어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진통제 때문인지 깊이 잠들었더라고요. 깨우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나왔어요. 태훈은 미연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좋은 병원 예약했어요. 오늘 오전 11시에 의사를 만날 수 있어요. 고마워요. 미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도와주셔서. 태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이제 준영이도 우리 가족이고요. 그때 문이 열리고 준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편한 듯 허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직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듯 했죠. 미연은 따뜻한 미소로 준영을 맞이했습니다. 잘 잤어? 아침 먹어야지. 뭐 좋아해? 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엄마가 해주시는 거라면 다 좋을 것 같아요. 미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미연은 서둘러 밥과 반찬들을 차려 식탁에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볼 거야. 좋은 의사 선생님이 너를 봐주실 거고, 미연이 말했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폐 끼치는 것 같아서. 태훈이 웃으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너무 늦게 데려왔다고 생각하고 있어.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준영. 의사는 심각한 허리 디스크와 장기간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염증을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즉각적인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철저한 휴식과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처방이었습니다. 최소한 석 달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해요. 미연은 의사의 말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다짐이 단단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태우는 준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준영아, 넌 어떤 꿈이 있니? 대학 진학이나 하고 싶은 일 같은 거. 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은 생존하기에 급급했고 미래를 꿈꿀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미연과 태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럼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싶니? 미연이 물었습니다. 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태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충분히 똑똑하고 열심히 할 수 있잖아. 우선 몸부터 회복하고 그 다음에 대학 준비를 시작하면 돼. 준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미연은 준영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태훈이 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것 봐. 미연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내가 어릴 때 사진이야. 준영은 상자를 열어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미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때 떠나셨어요? 미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대화였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 너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내서 더 큰일이 날까봐 두려웠어. 내가 커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돌아오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네. 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저도 알아요. 미연은 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준영아.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준영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영은 베개 밑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그때까지 씩씩하게 있어줘. 기다렸어요, 엄마. 미연과 준영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8개 동안의 그리움과 아픔이 그 포옹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준영아. 내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야.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새로운 가족의 지지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카센터의 딱딱한 바닥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긴 터널의 끝, 드디어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자의 모습이 창밖 달빛에 투영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잃지 않았던 두 사람,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